잠시만요. 이대로 끝나면 너무 아쉽죠? 2023 CES를 제가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느꼈고 지금까지는 그것을 전달해 드리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분석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CES 2023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디지털 르네상스입니다. 이 자료에 대한 구성은 첫 번째는 방송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한 기업들의 소개, 기술 등에 대한 소개 등을 많이 정리를 했었고요. 디지털 르네상스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보증권의 인사이트는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등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내용에서 그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은 직접 읽어보시면 보탬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시간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은 없었다. 하지만 디지털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니 기껏 CES를 보내놨더니 혁신이 없었다? 이것은 또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많이 CES를 방문했었던 이 테크 애널리스트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개한 제품과 서비스에 그다지 신선함을 못 느끼겠다라는 얘기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저 역시 처음 방문을 했지만 사전조사 때 알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은 뭔가 뒤통수를 후려치는 그런 내용들을 발견하기는 좀 어려웠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혁신에 대한 그 개념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신선함이 덜했다라고 해서 혁신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혁신이란 크게 네 가지의 부류로 나눠지게 되고요. 우리가 뭔가 신선하고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느끼지 못했었다라는 것은 바로 제품에 대한 혁신이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스마트폰에 대한 등장이라든지 VR 기기 등에 대한 등장 때 이런 것들이 있었어?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수년 동안 어느 정도는 익숙해진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품에 대한 혁신은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더 많은 편인 건데 이 중에서 프로세스 혁신과 기술 혁신은 굳이 소비자나 사용자가 몰라도 되는 혁신 부분이다라는 거죠. 특히 프로세스 혁신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생산 효율을 높이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내부적인 혁신이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고 기술 혁신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인공지능이라는 것의 용어를 들었을 때 뭐라고? 기계가 학습을 한다고? 그 자체에 대해서만 우리는 그것이 혁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런 인공지능도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죠. 프로세스 혁신과 기술 혁신은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 신선한 제품이 부족했다라고 해서 혁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단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비즈니스 혁신과 관련된 건데요. 대표적인 예가 에어비앤비라든가 우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비즈니스 혁신을 가져오게 되는 플랫폼 경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어우러져야만 혁신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기업이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시장 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리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혁신 하나의 창조적 파괴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두어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CES에서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Human Security for All이라는 유엔에서 주창해 왔었던 이 주제를 이번 CES에서 주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전 CES하고 무엇이 가장 큰 차이점일까요? 과거에는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이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템을 가지고 그 해당되는 기관에 CES의 대주제로 삼았었던 경우들이 많은데 분명 가전쇼에서 주제로 다룬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문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대주제를 삼았다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인간을 주제로
우리는 이번 CES를 보내게 되었는가? CTA가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기술의 방향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것들을 주창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등장은 어느 정도 목에는 찬 것 같다. 어떤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가 실제 인간에게 보탬이 되는 쪽에 대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CES에서 강조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안보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국가나 공동체의 안보와 이익이 더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지난 몇 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미중 격돌이 있었고요. 국가 이기주의라든지 지역 이기주의 등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무역 분쟁이다, 아니면은 백신 전쟁이다, 이런 자기 이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분쟁 등이 있어 왔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시진핑 주석이 연임을 하는지 마는지, 이런 내용 등을 가지고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너무 몰입을 해왔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 몰입의 시간이 너무 길었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동안에 소외되고 가계가 소외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지금부터는 너무 공동체 이익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인간에게 보탬이 될 만한 그런 지향점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분간 경험하게 될 가계, 경제, 투자 환경이 너무 지나치게 집단과 공동체에 대한 이익만을 대변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이 내용이 결국은 경제의 그림과 투자의 환경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거죠. 기술에 대한 혁신은 곧 이윤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공동체는 그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만 하고 국가라든지 기업을 견제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면은 오히려 개인은 소외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기술이 인간을 위해서 공헌해야만 그 혁신은 곧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고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는 개인에게 소속돼야 된다는 것으로에 대한 전환. 이것은 개인을 먼저 생각하고 이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해야만 우리가 그 남들과 좀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나 어떤 투자의 조언 등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캐논의 그 전시 부스에서 바로 공생이라는 단어를 띄워놨었습니다. 센트럴홀에서 캐논과 니콘, 소니 등이 전부 다 같이 모여 있었고요. 분명히 렌즈 시장은 포화 상태에 있었고 성장은 멈춰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로봇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장 제품에 대한 투자라던가 이런 요소 등을 진행 등을 하고 있었는데 이 캐논의 공생이다라는 표현과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경쟁 기업들, 니콘이나 소니 아니면 서로가 물고 물리는 그런 사이지 않습니까? 서로 적으로 두려 하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승화시키고 기업의 색깔을 바꿔가면서 그 시장을 만들 때 우리가 과거에 경쟁했었던 기업들과 같이 성장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하나의 정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CES가 단순한 기술 구현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이제 바뀐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향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준 내용이지 않았느냐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혁신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피플, 사람,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구성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CES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테마가 뭐가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야, 로봇이야, XR이야, 메타버스야, 이런 기술과 관련된 부분만을 주목을 해왔다라는 거죠. 기술과 비즈니스 측면에서만 우리는 혁신을 찾다 보니까 기능적인 혁신만을 우리가 추구해 왔었던 거고, 이게 돈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계속 이런 주판을 튕기는 데에만 노력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기술이 향해야 될 방향은 어디냐? 바로
people,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 사이에 교집합이 전부나 있어야만 정말 세상을 바꿀 혁신이 등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추구해야 될 혁신은 조금 더 돈벌이가 된다는 어떤 그 관점에서만 우리가 다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객, 우리의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또 우리의 사회 전체의 가치를 생각을 하면서 그 해당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디지털 르네상스라고 표현한 부분은 바로 제가 팬데믹이라는 이슈가 처음 등장을 했었을 때 이런 폭력적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많이 바뀔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로 예를 들었었던 것이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발생을 했었고 당시에 유럽 인구의 엄청난 숫자가 감소를 하게 됐었던 거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연의 가치가 소중하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선 제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본주의라는 것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르네상스라는 것이 발생을 했었죠. 르네상스는 개인이 중심이 되는 문화 부흥 시대였었고요. 동시에 당시까지 이 중세 유럽을 뒤흔들었었던 왕권이라던가 그리고 교권, 교황을 중심으로 다뤄졌던 이 교권이 몰락하게 되었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팬데믹을 보내고 난 이후에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흥 시대에 디지털 르네상스라는 어떤 표현이 어쩌면 가장 적절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그동안 패권 전쟁 그리고 어떤 이념적인 충돌 이 사이에 너무 끼어서 정말 우리는 우리 주변에는 위험한 것들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충돌이 조금씩 진정되고 제거되기 시작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이 디지털 르네상스에는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는 관심과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고 계획만 하기보다는 실천하는 자세가 더 필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보증권의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위드 코로나, 위드아웃 차이나입니다. 2018-19년도에 무역전쟁이라는 것을 보냈죠. 무역전쟁 2년, 팬데믹 3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무려 5년이지 않습니까? 강산이 절반 정도는 변했을 만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는 어느 정도 지워졌다라는 모습 등을 이번 CES를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경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영향력 여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관점은 그래서 so what? 어쩔 건데. 만약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서 들어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플러스 알파에 대한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과 같은 내수 기반 경제의 나라일수록 중국에 대한 영향력과 의존도는 극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런 내용들을 다 빼고 변화된 상황에 빨리 적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CES에서 가장 인상 깊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배터리 부분, 센서 부분. 이 두 분야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뛰어드는 모습 등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터키에서도 전기차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뭐냐? 무한 경쟁 시대가 벌어졌다는 거죠.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먹거리,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늦지 않았다는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경기 침체가 터져서 엄청난 돈을 뿌렸을 때 무슨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4차 산업혁명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제거하기 시작을 했었을 때 산업혁명이 다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 해당되는 밥그릇을 누가 쟁취할 것이냐도 중요하고 과거에 중국이 공급해 왔었던 값싼 제품, 값싼 노동력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그것이 결국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좀 중요한 인사이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입니다. 자, 신자유주의는 또 무슨 소리냐?
너무 또 앞서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요. 우리는 그동안 경제와 투자 환경을 보는 데 있어서 집단을 먼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린 전부 다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뭐 미국이나 중국에 충돌을 하게 되면 미국 편을 서야 된다. 아니면 뭐 중국의 어떤 꿀단지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서로 논쟁만 벌여왔었다는 거죠. 집단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돈이 들어갔으니까는 어떤 식으로든지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정학적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는 중국에 대한 의식이 조금씩 약해진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지정학적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아니에요. 근데 예전처럼 충돌이 잦아지는 것이 아니라 충돌이 조금 덜해지는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요소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내면서 또 언제 미국하고 중국이 싸울까 이런 것들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1년, 24년 정도가 되면 미국이 또 대선 주간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돼서 싸울까? 뭐 이제 시진핑은 3년이면 완성했었으니까 그러면 안 싸우나? 계속 이 고민만 하고 있는데 그 발상 자체를 우리는 빨리 걷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집단 우선주의에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 관점으로 시선에 대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개인을 중시하려면은 평등과 분배 활동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ESG를 강조하는 얘기가 등장했었느냐. 이거는 이미 이쪽에서 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그러려다 보면은 시장 경제 논리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르네상스라는 키워드를 뽑아내게 된 건 역시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착안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를 보는 관점에서 집단주의 관점이 개인주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고 이 개인을 먼저 생각하는 데에서 우리가 다음의 먹거리를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럼 도대체 자유주의 환경에서는 무엇을 하라는 거야? 이것이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의 페이지에서 보면은 이제 자유주의도 시대적으로 다른 변화 등을 보여왔습니다. 뭐 고전적 자유주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뭐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가 말했었던 것이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근대적 자유주의, 이제 케인즈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시기죠. 바로 대공황 이후에 등장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분명히 혁신과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주의가 필요한 부분 등도 있지만 문제는 이 현상이 등장했었던 것이 바로 대공황 직후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딜 정책 등과 같은 정부의 강력한 경제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봤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어떤 뜻이냐? 이거는 이제 80년대부터 등장했었던 내용입니다.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어떤 시장우위 이론에서 등장했었던 내용인데 하나 되게 재미난 부분이 뭔지 살펴보면요. 그 이전에 이런 자유주의가 등장했었던 다양한 배경들이 있어요. 뭐 고전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이제 정착되는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대적 자유주의는 대공황에서 비롯했던 측면 등이 있는데 제가 신자유주의는 언제 등장했다 말씀했죠?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물가가 높은 환경에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니까 이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작은 정부의 기능이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뜻하는 것은 지난해까지는 미국하고 중국이 여전히 싸우려 들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중간선거라든지 중국의 시진핑 3년임 등과 같은 정치 이벤트가 충돌하면서 나타났었던 이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 어떻죠? 어쨌든 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는 미국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시간이 남겨져 있는 상태고요. 중국도 3년임이 이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벤트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싸우는 일이 조금 적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경제를 살려놔야 되니까. 그러면 정부의 기능은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은 규제가 완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에서 성장을 방해했었던 것들은 가급적이면 제거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려 하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게 될 거라는 거고요. 이 신자유주의를 기존에 우리가 전체주의 관점, 집단주의 관점에서 바라봤었던 자본주의, 규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의 다양한 비교 등을 통해서 살펴보면 신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총수요 관리 정책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대부분의 기간산업, 금융부분, 공공부분, 여러 가지 규제 요인 등을 대부분 완화, 민영화, 완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화되는 방향의 어떤 산업의 트렌드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규제받았었던 산업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규제받았던 산업 쪽에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만한 기회 요인이 등장할 수가 있다. 그러면 모든 산업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알아봐야 될 부분 등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규제받았었던 건 뭐지? 나는 별로 의식을 못 해봤는데,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그런 요소 등이 제거되는 데에서 새로운 발전, 성장 요인 등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주장을 했었던 것은 신자유주의가 당분간 메가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신자유주의가 메가 트렌드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이냐? 뭔가 활동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MBTI가 인프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J 성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계획적인 거를 참 좋아합니다. 문제는 이 계획적인 거를 잘 세우지만 실천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등이 있는데 약간 피해 성향, 뭔가 즉흥적이면서도 실천력이 중요한 그런 시기가 바로 이런 신자유주의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활동을 하면 그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될 거다. 여러 가지 사전조선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보이고 성장이나 아이템, 먹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 시장에 먼저 뛰어드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기가 우리가 지금 보내게 될 상황,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서 혁신, 이런 요소 등이 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물론 신자유주의가 메가 트렌드가 되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사이에 분배 활동이 조금씩 약화될 수 있다는 것,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투자자 관점에서는 우리가 의식할 문제는 분명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면역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이 면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았으니까 항체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면역력이 생겼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 경기 침체를 위해서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이 풀린 것의 결과가 자산시장의 거품을 만들었고 엄청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돈을 회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유동성 거품이었어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거죠? 백신을 맞고 몸에 항체가 생겨서 실제 위험한 질병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왔었을 때 그에 대한 저항 능력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면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에 공급되었었던 유동성이 분명히 침체에 대한 면역력을 만들어 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투기적인 장만이 있었었던 것이 아니라 기업에 있어서 아니면 가게에 있어서도 분명 면역력이 생겼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의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23년 시장이 시작된 상황에 연초부터 감원 소식도 전해지고 기업들 실적 안 좋다. 특히 우리로서는 반도체가 엄청난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소식 등을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것도 무슨 소리야. 큰일 났네. 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충격의 성격이 통제 불가능한 경착륙이 아니라 충분히 견디고 통제할 수 있는 연착륙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착륙이라면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경기 침체의 신호가 보이게 되면 이것은 투자의 기회로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경착륙이 벌어지면 결이 달라질 겁니다. 갑자기 경제가 쇼크가 오고 위기가 오면
그 사이에서 그 충격이 여러 가지 형태와 유형으로 변질되고 전염시키는 이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때는 함부로 대응을 할 수는 없어요.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을 오히려 지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연착륙을 보이게 되면은 서서히 그런 투자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제 세 번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놨는데요. 첫 번째는 stay connected.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혁신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좋게 보았던 것들을 그냥 외면하고 단절시키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느냐?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한 경제, NFT, 다양한 어떤 신기술과 신패러다임 등을 우리가 연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암호화폐가 무너지고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것도 거품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규정 짓고 말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앞서 제가 2023 CES에서 혁신을 발견되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단지 제품 혁신 측면에 있어서 신선함이 덜했다 뿐이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프로세스라든지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기술적 혁신은 계속 보이지 않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함부로 외면하는 이런 행위 등은 조금은 지양돼야 될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think user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저와 커스터머를 동일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커스터머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저 자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 유저가 있고 안드로이드 유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기반한 기업들 입장에서 안드로이드를 쓰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어차피 스마트폰이라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에서 상대방에 있는 아이폰 유저들도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우리는 유저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기업이 그만큼 확장성과 성장성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그릇이 큰 그런 판단과 해석 등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o Changing Regulation이라고 표현을 써놨는데요. 바뀌는 어떤 규제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지난해에도 보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반도체법이라든가 이런 생소한 법안 등이 등장을 하면은 처음부터 저항할 생각만 해요.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건 WTO에 제소해야 돼. 소송 걸겠어. 고소할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 또 있는 고소병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가 저항받는다라고 그러면은 부딪혀서 싸워서 쟁취하겠다는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디지털 르네상스에 아까 제가 신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여러분들이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이기주의라는 것은 집단의 이익, 난 몰라. 그런 거. 내 것만 차지할 거야. 이거가 바로 이기주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단의 이익, 그래, 너희들 것도 중요해. 하지만 나는 내 것 찾겠어. 라는 관점이 바로 개인주의의 관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하려 할 것이 아니라 바뀐 규제와 법안에 대해서는 빨리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남들과의 격차를 좁혀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등장을 했었을 때 우리 기업들의 첫 번째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적응하는 액션을 취하고 나니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을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어. 이런 재해석이 충분히 되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법안에 대한 적응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셰익스피어의 그림을 그려놨고요.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에는 만들면 사용한다라는 표현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성장과 혁신이 사회 자체를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가 있나요?
르네상스 초기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같은 인물이 바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셰익스피어는 이제 르네상스의 가장 말미에 영국에서 등장했었던 극작가입니다. 이들이 시대를 관통하는 역작과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들이 해왔던 것들은 무엇인가? 시장에 널려있는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벽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에 있었던 상당히 진부한 스타일의 작곡을 바꿨고 그리스와 로마 고전에서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했으면서 영국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언어 등을 차용해서 신조어를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셰익스피어에 대한 작품이 공감대를 얻어내다 보니까 이들의 작품이 역사를 관통하는 그런 작품으로, 희대의 작품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개인에서 혁신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엔잡러라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직업을 추적해서 보게 되면 철학자이자 시인, 과학자, 의사 등등등 엄청나게 직업만 하더라도 10가지가 넘을 만큼 여러 가지의 능력과 멀티 능력을 보여주었었던 것이 바로 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디지털 르네상스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고, 요즘 우리가 신인류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MZ세대다, 아니면 알파 세대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저 역시 X세대의 표본이었었는데요. 근데 그것은 그냥 신체 연령에 맞는 신인류의 모습이었다 뿐이지 그들이 특별함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신인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이런 인물이 하나의 신인류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대에는 제가 그래서 표현을 쓴 것이 이겁니다. 만들면 사용한다. 언젠가는 이런 혁신적인 제품과 이런 내용들이 모든 이에게 인정을 받는 때가 오게 될 거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셰익스피어 같은 인물이 등장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 경제가 왜 강한 면역력을 갖게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있어 우리가 가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실질 GDP가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개인 소비와 서비스 부분에 대한 기여도는 여전히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정부 지출이라든지 고정투자, 주택투자 등과 같은 집단 체제에서의 투자의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이미 전환된 지가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왜 가계가 얼마나 지금 건강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영향이 바로 지금의 스마트 환경과 지금 기술의 발전에서 비롯된 우리 개인의 생산성이 조직과 국가를 발전시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발전 방향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조금 더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유도하고, 기업은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판을 깔아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은 돌격 앞으로 얘기를 하고 무조건 그 사회 구성원이나 조직의 구성원을 따라오라는 식으로 유도하게 되는 경우는 여전히 집단주의 관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지 않습니까? 개인이 조금 더 본인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환경 자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지금 이 그림의 차트는 미국의 멀티플 잡 홀더,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숫자 기준으로 따지면 8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미국 내에서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율은 전체 인구의 한 6에서 7%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조 자체는 물론 과거의 상황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물론 이 세부 데이터 내용을 보면 그냥 파트타이머라든지 조금 이런 사람들의
포함 비중도 분명히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엔잡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게 될까요? 우리는 사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직장을 2개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그냥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직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직업을 뭐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거나 이 정도까지만 이제 지금 아직은 허용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단순히 월급만 받는다라고 우리가 그 엔잡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내가 직업이 있어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딘가에서 고정된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 이자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연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은 나의 이력서에 근로자이면서 투자자라는 엔잡러에 대한 정의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계의 발전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과거 우리 할아버지 시대의 우리의 가계의 모습을 보면은 가장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 가계는 몰락하고 말 그대로 폐쇄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만큼 가장의 소득에 대해서 의존도가 컸었다는 거죠. 그런데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장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엄마도 이제 나가야지. 살림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남녀가 맞벌이로 가계의 소득을 구성시키게 되는 상황이 점진적으로 커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상황, 우리의 가계의 모습을 보면 세대 분리로 인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썩 편해졌다라고까지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직장에 다니고 계시고, 그런데 요즘은 퇴직 연령이 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인력 등의 경우에는 과거에 당해왔었던 서름들이 있죠. 뭔가 소득 격차에 대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변화시켜가고 있죠. 아이들은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는데 아르바이트 환경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플랫폼 기반한 경제의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고 최저임금도 상승하면서 이들의 총합의 소득을 가지고 만약에 모아서 본다라면은 과거 가장에게만 의존했었던 가계의 소득 환경과 현재 가계의 소득 환경은 분명히 달라져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경기 침체에 대한 내성이 가계가 상당히 강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등이 지금의 높은 물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물가가 오른 것이 공급망이 부족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올랐다고만 하잖아요.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가계의 소비력이 정말 강해져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금융기관들은 이 소비력을 금융기관이 품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가계가 와해되거나 붕괴되지만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경제 위기급 충격보다는 순환적인 경기 침체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이런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에 뭔가 좀 더 혁신을 찾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주의가 필요하고 뭐 그 기반에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나의 미래를 조금 더 지금보다 밝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새로운 직업이 될지 아니면은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될지 어떤 경로가 되든지 간에 그 평가는 시간이 지나서 긍정적이고 플러스가 될 만한 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짧지 않은 시간 지금까지 저희가 2023 CES를 방문하면서 느꼈었던 내용들, 그리고 그 촬영 영상을 돌아보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인사이트를 공유해 드렸었고요. 지금까지 촬영된 여러 내용들이 저희 구독자분들, 교보증권 식구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2023 CES와 관련된 저희 인사이트와 그리고 관련된 자료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